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6주차 6-3 항공화물 운송편의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항공화물 단위 탑재 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탑재할 때 어떤 용기를 써서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팔레트 형식이 있고 컨테이너 방식이 있고 이글루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레트는 1인치 이하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평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트에 얹어서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팔레트 위에 화물을 팔레트 위의 화물을 특정 항공기의 내부 모양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적재 작업을 한 후 이렇게 망이나 따로 묶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인데요. 팔레트를 들어서 올리기 쉽게 1인치 이하의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능하면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판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알루미늄이란 금속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얹어서 가져가는데 그걸 어떤 망이라든가 띠로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된 장비가 있는데 표준 사이즈는 88 가로 세로 그리고 108인치 또 88, 125인치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 사이즈가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표준 사이즈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인치는 2.54cm이기 때문에 그걸 곱해보면 대강 알겠죠. 그러면 108인치라면 보통 2m가 약간 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알루미늄 합금판 위에 화물을 적재해서 띠로 묶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컨테이너인데요. 항공기 내 화물실에 적재 및 고정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용기인데 항공기 화물실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하나의 사각통이다. 직육면체나 정면체의 사각통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 통 안에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힘든 아니 파손이 돼서는 안 될 거라든가 아니면 뭐 냄새라든가 안정적인 내용으로 가야 될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물 컨테이너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제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항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글루인데요. 유리섬유 또는 알루미늄 합금의 재질로 비행기 동체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진 덮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비행기 동체와 모양이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비행기에 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 팔레트 크기 사이즈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리 섬유는 유리는 유리인데 잘 깨지지 않는 유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유하면은 작은 실을 엮어서 짜지 않습니까? 유리 섬유 마찬가지로 유리를 작은 실로 만들어서 실처럼 엮어서 압축을 시킨 건데 유리 섬유는 왜 사용되냐면 일반 유리는 쉽게 깨지지만 유리를 작은 실을 엮어서 압축해서 만든 유리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해서 파손의 염려가 일반 유리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순수 알루미늄이 아닌 알루미늄 합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조금 튼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보통 팔레트, 컨테이너, 이글루 이렇게 해서 사용이 주로 탑재 용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나 아니면 벌크로 아예 배가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석유 같은 경우는 기름 탱크, 오일 탱크가 있어서 가져가는 방식인데,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최대한 공중에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항공에 실을 수 있는 내용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탑재 용기 자체도 무게를 감안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컨테이너이지만 선정용과 항공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재가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파레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글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글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동체 모양 크기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화물 운송장인데요. 보통 에어웨이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AWB라고 이렇게 써졌어요. 운송장 부분인데 화물의 내용을 표시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항공 운송 시 송화인과 항공사 간의 운송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수령하였다는 증거 서류, 이것을 보통 항공화물 운송장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화증권과 상당히 유사한 수행을 하거나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성이나 유통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선화증권이라는 내용이 나온대요. 보통 선화증권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 수령 또는 선정을 인증하고 그 물품이 인도 청구권을 문서한 증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해양 운송에서 주로 해상 운송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런 선화증권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공 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권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웨이 빌, 그러니까 AWB 항공 운송은 이 선화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고 수치식이고 원칙적으로 기명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항공운송장과 선화증권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운송장은 단순한 화물 수치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명식이고 수치식인데 창고에서 수치하고 항공운송장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화인이 보낼 사람이 작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인데요. 유통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시식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는데 선적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운송인이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항공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권인데요. 항공운송장은 송화인이 작성하지만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작성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공운송장은 송화인이 원본 3통과 사본 6통을 작성해서 교부하는데요. 원본은 녹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발행 항공사용, 그 다음에 적색으로 되어 있는 이 원본은 수화인용, 화물을 받는 사람 이야기죠. 그리고 청색은
송화인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이 서명을 하고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송화인에게 교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항공운송장과 선화증권의 비교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항공운송사고와 크레임인데요. 어디에나 이 운송사고가 어쩌다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크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유형을 여기서 살펴보면 주로 화물 손상, 분실 이런 데서 오는데요. 지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지금 화물 손상 부분은 운송 도중에 화물이 손상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지금 SSPD, OFLD, OVCD, STLD 이런 내용들은 지연, 딜리버리에서 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SSPD 같은 경우는 적합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 탑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화물을 실어야 될 목록에는 적혀 있는데 화물이 탑재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OFL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프로드라고 하는데 출발지나 경유지에서 선복 부족으로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하역 시 이럴 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OVCD는 하역 지점을 지나서 운송된 화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역 지점을 내려주지 않고 지나버린 경우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버캐리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STLD는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레벨디드라고 하는데 실수로 나벨이 바뀌거나 운송장 번호, 목적지 등이 잘못 기재돼 갖고 다른 방향으로 배송이 돼버리는 운송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를 이제 지연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딜레이 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이유에 의해서 딜레이 됐을 때 사고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분실 내용인데 이런 경우는 탑재, 하역, 창고 보관, 화물 인수, 타항공사 인계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도 추적을 해서 다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항공, 화물 운송 사고가 종종 발생이 돼서 이런 내용들이 운송 사고나 클레임으로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화물 운송 사고의 클레임 중에서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우리는 거기에 실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클레임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화물이 파손됐거나 손상이 된 경우는 화물 인수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인수를 했는데 파손됐거나 손상이 됐을 경우는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연, 딜레이 됐을 때는 도착 통지를 받아서 물품 인수권을 지닌 사람의 처분 가능일 이후 2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딜레이가 되는 어떤 그런 경우 처분 가능일 이후 21일 이내에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분실에 대한 클레임인데요. 항공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안에 클레임을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은 화물이 크거나 고가일 경우는 아주 이 기간과 상관없이 이 기간 이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클레임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종종 가다가 지금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물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는 클레임을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내용은 드물고
이 기간 안에 클레임을 청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클레임을 청구한 필요 서류들이 있는데요. 운송장 원본, 그리고 운송인이 발행한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아니면 포장명세서, 파손지연 손실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클레임에 청구된 서류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비용 명세서, 검정증명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데요. 클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내용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라벨을 잘못 붙여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데 전산화가 잘 돼 있고 또 물류의 항공 운송의 시스템이 아주 선진화되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클레임 건수들이 최소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야 될 내용이 보관 하역, 그리고 자재 관리, 이 부분의 물류 관리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 하역과 그 자재들이 필요한데요. 이 물류에는 보관 하역도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관하역 자재 관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창고, 물류 단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 재고 관리 하역 시스템, 이런 것들은 물류 합리화,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하고 신속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최저 물류비가 적용될 수 있게끔 경제성이 뛰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앞선 이런 물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물류 관리론을 들었을 때와 지금과는 현저하게 발전된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관하역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은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관, 사전적 의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리고 보존 관리하는 것, 보관이라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은 고객 서비스의 거의 마지막 최전선이다,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산에서 생산 판매 조정, 그리고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면 다시 입고를 시키고 보관했다가 또 많은 물량이 판매됐을 때 빠른 빠른 출고를 위해서 빠른 입고를 해서 가지고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빠져나가는 것과 들어온 것의 중간 역할을 합니다. 이걸 얼마나 합리화를 해야 생산과 판매 간의 물동량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보관의 의미는 의외로 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재화의 흐름인데요. 보관함으로써 시간적인 내용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장소적 그리고 수급 조정, 이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보관하면서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트, 그 다음에 서비스, 또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상충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 활동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에서 저장과 흐름을 연결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장은 창고 그리고 저장 재고 이런 것들을 유통에서 유통창고, 유통재고, 통과센터 이런 흐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는 다양했으나 간단했으나 이게 물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연구 대상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역인데요. 물품을 싣고 내리고 이동하는 작업을 하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내리는 것을 하역이라고 하고 싣는 것을 적재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언어의 사회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통틀어서 물품을 싣고 내리는 이동 작업을 하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내리는 것만이 하역이고 싣는 것은 적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하역의 정의를 싣고 내리고 이동하는 작업까지 이 내용을 하역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운송수단에 물품을 싣고 내리는 것 그리고 운반하고 또 쌓기, 분류, 반출, 마무리 작업 등 작업의 총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품을 싣는 것 그리고 쌓겠죠. 어느 곳인가 적재를 해 놓는 것,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것, 또 내보내는 반출을 하는 것, 마무리 작업하는 것 이런 것들의 총칭이 하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역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사전적인 것이 아니라 전공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 수업을 듣는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 효용의 창출을 지원하는 행위가 하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관은 보존 관리하는 것,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역은 물건을 싣고 내리고 이동까지 내용인데 그걸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싣고 내리는 것 말고도 운반이나 쌓기, 분류, 반출, 마무리 작업까지를 하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적 효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하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매 관리와 자재 관리인데요. 구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관리는 생산과 서비스에 필요한 어떤 원료, 부품, 완성품 등을 아주 좋은 가격에, 최적의 가격에,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것, 이것을 구매 관리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료나 부품 완성품을 가장 최적의 가격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최적의 시기에 딱 맞는 시기에 최적의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그런 관리 활동을 구매 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매 관리는 정보 처리 기능, 조달 기능, 조사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정보 처리 기능은 상품을 주문한 발주 기록, 발주는 주문한 것을 발주라고 하죠. 그래서 주문한 기록, 그 다음에 가격 기록, 또 재고량 기록 이런 것을 유지하고 납품업자나 운송업자의 기록 그리고 운임 기록을 유지하고 자재 파일을 유지하는 어떤 전산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자료를 유지하는 정보 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진행되는 내용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조달 기능이 있는데요. 자재의 청구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업자의 견적서를 분석해 보고, 납품업자를 어떤 납품업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납기를 언제로 정할 것인가, 또 발주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확인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달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사 기능이 있는데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재료나 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새로운 재료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좋은 새로운 자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조사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대체품을 발견하거나 또 업자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런 내용들을 각 업체의 신뢰성, 가격 실적, 납입 실적, 기술력, 연구 개발력, 경영력 등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의 정보를 획득을 해서 구매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구매 관리는 최적의 가격, 최적의 시기, 최적의 공급자로 구입하는 그런 것들의 관리 활동을 구매 관리라고 하는데, 그 기능들을 보았더니 정보 처리 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발주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재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가지고 있어서 물류를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정보 처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 기능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납기 확정하고 작성하고 납품 확인까지 하는 그런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사 기능인데, 이 구매 관리가 최적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업체도 파악하고, 아니면 재료나 자재를 어떤 것이 좋은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신뢰성이라든가 납입 실적, 뭐 기술력, 경영력 등을 이렇게 평가해서 구매 관리에 아주 효율적으로 구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획득하는 조사 기능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관리까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류관리론 6주차 6-3에서는 보관하역 자재관리 개요에서 구매 관리까지 여러분과 수업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재관리 부분은 7주차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